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29살 여성입니다. 아는 언니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 사연을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통쾌한 사연, 화나는 사연, 슬픈 사연, 재밌는 사연들을 하나씩 듣고 있으면 어느새 감정이입이 돼서 저 역시 그 일을 겪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들었는데 여기서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여러분께 저의 경험을 공유해보고 싶어서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우리 집은 의사 집안입니다. 저희 아빠는 종합병원 소아과 의사 선생님, 엄마는 같은 병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부모님은 의사가 되기가 많이 힘들어도 막상 되고 나면 성취감도 크고 여러모로 좋으니 의사가 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의사가 어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인가요? 죽도록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 의사인데 사실 저는 공부에는 큰 흥미가 없었답니다. 공부보다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서 학창 시절 성적은 꼴찌만 면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모님이 제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성적도 낮다고 혼을 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세상엔 의사 말고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으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든 해도 좋긴 한데 단 예술 쪽만큼은 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예술 쪽 일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고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그 과정에서 뿌듯함과 쾌감을 느끼곤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뜻대로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려고 했는데 음악 선생님이셨던 담임 선생님이 제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시고는 일반 고등학교로 가기에는 실력이 아깝다며 예술 고등학교 진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선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제가 딱 한 번만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예술 고등학교에 가고 싶던 터라 부모님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공부만 하겠다고 하며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어렵게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예술 고등학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대기실에서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끼가 정말 많아 보였어요. 반면에 저는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제대로 노래나 춤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는 터라 같이 면접 보는 친구들과 너무 비교되었답니다. 그래도 쉽지 않게 얻은 기회이니 제대로 해보자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면접을 봤어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부족해 보였답니다. 역시 나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도 저도 깔끔하게 포기했는데 며칠 뒤 놀랍게도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예고에 입학하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며 실력을 쌓아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 4년제 대학교 뮤지컬과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유명하지는 않지만 1년에 한 편에서 2편 정도는 조연으로 공연하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1년 전 제가 원하던 공연의 오디션에 합격하여 정신없이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날 같이 무대를 섰던 배우, 무대 뒤에서 열심히 뛰었던 스태프들과 함께 회식했어요. 회식하다가 저와 친하게 지냈던 스태프 중에 한 분이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의 형과 제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직 나이가 20대이고 저는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을 두고 천천히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더 좋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속 자신의 형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만나보라고 했어요.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공연 끝난 직후에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소개팅하기로 했습니다. 스태프분은 자신의 형 이름과 연락처, 나이를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진영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연락처를 등록하니 카톡에 사진이 뜨길래 사진을 보니 외모가 배우 못지않게 잘생겼더라고요. 사실 스태프분은 조금 덩치도 크고 푸근한 이미지인데 형님은 서양적인 외모의 훈남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간단히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대화가 꽤 잘 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통화까지 했는데 목소리도 배우처럼 너무 좋고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그날 뒤로도 계속 연락하다가 드디어 만나기로 한 토요일이 되어 약속한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 가니 사진과 똑같이 생긴 남자분이 창가에 앉아 있는데 뭔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정말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진영 씨 머리 위에 핀 조명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만 밝아 보였어요. 처음 보는 자리라 많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해서 그런지 막 어색하지는 않았고 그저 기분 좋은 떨림과 설렘만이 가득했답니다. 진영 씨는 좋아하는 일로 재밌게 돈을 버는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진영 씨가 정해진 월급이 매달 들어오는 것이 부러웠어요. 이렇게 첫날은 서로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기도 하며 저는 진영 씨를, 진영 씨는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다음 날에는 오전부터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습니다. 우리가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직원분이 실수로 뜨거운 수프를 진영 씨의 옷에 쏟았습니다. 솔직히 뜨겁고 옷도 더러워져서 짜증이 났을 텐데 그래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음식점 직원분들한테 존댓말 쓰며 친절하게 대하는데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도 우리는 종종 만나 데이트도 하고 함께 공연도 보러 다니고 등산도 같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 또래 친구 중에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영 씨가 등산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처럼 등산을 좋아하는 제 또래는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인연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연락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호감을 쌓아갔고 결국 연인이 되었어요. 저와 진영 씨는 모든 면이 잘 맞았는데 딱 2가지가 거슬렸어요. 첫 번째는 저녁만 되면 연락이 아예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왜 저녁만 되면 연락이 되지 않냐고 물으니 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기도 하고 저녁 때는 이것저것 공부도 해서 연락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른들과 같이 살기도 하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 공부도 해야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데이트하는데 휴대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어보니 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대요. 저는 코인에 투자하다가 잘못되면 다 잃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소액으로 공부해가면서 조심히 하고 있어서 그동안 손해본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걱정을 하니 진영 씨는 요새는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며 투자도 해야지 돈을 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돈을 많이 모아서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때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가 잘 통했고 같이 있으면 재밌었기에 진영 씨를 향한 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진영 씨 역시 저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는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먼저 진영 씨가 우리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저의 부모님은 제가 일정하게 정해진 급여를 받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남편은 일반 회사원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데 딱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어서 제가 진영 씨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진영 씨의 부모님은 우리 가정에 연예인이 들어오냐며 아주 많이 반가워하셨답니다. 그런데 진영 씨의 집을 구경하다가 보니 진영 씨의 방에 살림살이나 옷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방인데 너무 허전해 보여서 왜 이리도 뭐가 없냐고 물으니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으려 하다가 제가 계속 물어보니 사실 자기가 방에 짐을 두는 것을 싫어해서 다 다락방에 넣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부터 패션에 관심도 많이 없고 회사만 다니다 보니 옷도 거의 없다고 했죠. 제가 남자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뮤지컬을 할 때 남자 배우나 스태프분들을 보면 거의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오긴 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 진영 씨의 방이 이렇게 허전한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문제없이 결혼 승낙을 받았고 이제는 예비 남편이 된 진영 씨와 저는 함께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혼집과 혼수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결혼할 때 신혼집과 혼수를 반반씩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연이 있을 때는 뮤지컬 배우 일을 하지만 공연이 없을 때는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배우라는 직업이 다양한 삶을 표현해내야 하잖아요. 관객이 충분히 공감될 만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음악학원 강사부터 편의점, 식당, 택배 아르바이트 등 어지간한 아르바이트를 다 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으면 다 차곡차곡 모아둬서 그동안 통장에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하면 부모님이 2억 정도는 보태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예비 남편은 그동안 모아둔 돈이 1,000만 원이 다였습니다. 대기업이면 월급도 많이 받을 텐데 그동안 받은 돈 다 어디로 썼냐고 물었더니 부모님 생활비와 병원비 드리고 남동생 용돈도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코인을 하며 돈을 좀 잃어버려서 지금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런 저의 생각을 눈치챘는지 코인으로 잃은 돈을 되찾기만 하면 코인에서 손을 뗄 것이고 부모님과 남동생의 용돈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비 시아버지는 지금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젊은 시절 대기업에서 근무하셔서 그때 모아둔 돈도 있고 퇴직금도 있어서 부모님의 노후는 걱정이 없고 남동생도 꾸준히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 돈 때문에 많이 힘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이 모은 돈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부모님의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예비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여행은 예비 남편이 회사 일이 바빠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니 외국은 안 될 것 같고 제주도로 가자고 했습니다. 내심 해외로 가고 싶었으나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봐서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네요. 그리고 원래는 예단 같은 것은 하지 않기로 했었지만 부모님은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나중에 할 말 다 하고 산다며 예단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께 1,000만 원을 드리고 정장에 명품 가방까지 드렸습니다. 원래 예단비 1,000만 원 드리면 봉채비로 절반 정도 다시 돌려주신다고 하던데 그런 건 없었어요.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다시 받으려고 보낸 건 아니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답니다. 우리의 결혼 준비는 큰 싸움 없이 아주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오시는데 제 쪽과 남편 쪽 하객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저의 하객들은 다들 시끌벅적한데 남편의 하객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하객끼리 서로 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영화 보러 온 사람들처럼 다들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결혼 사진을 찍는데도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지만 제 쪽의 하객은 대부분 뮤지컬 업계 종사자들이라 감정 표현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남편 쪽의 하객은 대부분 직장인이라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분위기가 다른 거로 생각했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제주도로 향했어요. 제주도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자꾸 회사 이대리라는 분이 남편에게 전화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대리님한테 전화가 오면 회사 일이라 옆에 누가 있으면 불편하다며 혼자 몰래 가서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는 바람에 깊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도대체 뭘 보길래 잠을 자지 않냐고 짜증을 내니 그동안 물린 코인을 탈출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왔는데 자꾸 회사 사람들과 연락만 하고 코인창만 들여다보고 있는 남편을 보니 연애 시절에 따뜻하고 자상하고 세심했던 그 남자는 어디에 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제가 선택한 남자인 걸 어찌합니까? 그저 빨리 코인이 팍 올라서 잃은 돈을 다 찾기만을 바랐네요. 이렇게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댁에서는 시부모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도련님이 여행 잘 다녀왔냐고 하시며 음식을 잔뜩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시댁에서 하룻밤 자기 위해 남편이 지내던 방에 짐을 푸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잠깐 대화할 것이 있다고 시부모님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같이 가려다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방에 있다가 먼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깼는데 남편이 어느새 들어와 제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깰까봐 조심히 방문을 열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이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큰 방에서 대화 중이셨어요. 작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지만 너무 조용한 새벽이라 소리가 아주 잘 들렸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저와 남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몰래 들었는데 진영이와 고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은 이다은이고 남편에게 여자 형제도 없는데 고은이는 누구지 싶었다가 어르신들은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르시곤 하시니 그저 제 이름 다은이를 고은이라고 잘못 말했겠거니 하고 말았답니다. 다음날 시댁에서 나와 우리의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과 짐을 정리하는데 남편이 표정이 어둡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이번에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둔 돈 모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날리셨대. 지금 아버지 일하는 곳에서 가불은 안 된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1,000만 원 정도 빌려드릴 수 없을까? 아버지 월급으로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 주식 투자?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다 날리신 거야? 1,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꽤 큰 돈인데 그걸 어떻게 빌려드려. 그리고 예단비 1,000만 원 얼마 전에 드렸잖아. 그 돈으로는 뭐 하신 건데? 예단비 1,000만 원까지 다 주식에 넣으셨나 봐. 아버지는 불릴 생각으로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됐어. 어차피 우리 이제 결혼했고 가족이니 한 번만 도와주라. 그래도 1,000만 원은 너무 커. 1,000만 원 들였다가 그대로 다 날리면 우리 생활도 어려워진다고. 설마 우리 부모님이 1,000만 원 다시 안 갚으실까 봐 그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나는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이런 상황이면 바로 돈 드릴 거야. 이기적? 솔직히 우리 부모님한테도 1,000만 원 빌려드릴 때는 조심스러운데 결혼한 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결혼했는데 바로 1,000만 원을 빌려달래니 좀 그렇네. 그럼 뭐 지금 결혼하자마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금액이 워낙 큰 돈이고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지. 일단 생각 좀 해볼게.
예비 남편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빌려주기 싫었지만 우리는 결혼을 한 사이이고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아무래도 우리 사이도 좋지는 않을 것이니 일단 지금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나 1,0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니 500만 원만 드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돈 빌리는 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코인으로 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 빨리 코인 정리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너무 고맙다고 하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혼자 신혼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득 챙겨서 오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음식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반찬 좀 몇 개 만들었다고 하시며 냉장고에 넣고 바로 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주신 반찬을 건네받았는데 게장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게장을 먹지 못합니다. 어머니, 사실 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게장을 먹지 못해요. 생각해서 해주셨는데 못 먹어서 어째요? 갑각류 알레르기? 너 저번에 식당에서 게장 나왔다고 엄청 좋아했잖아. 네? 제가 어머니와 같이 식당에 갔던 때는 상견례 때뿐이었고 거기서는 게장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랬지. 내가 다른 아이랑 착각했나 보다. 게장은 다시 들고 가마. 내가 갑자기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나 간다. 청소 열심히 하렴. 저는 차나 커피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후다닥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전날 시댁에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시댁 가족들과 남편 모두 저한테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의 행동은 너무 수상하고 이상했습니다. 일단 제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혼인신고 말만 나오면 자꾸 뒤로 미루자고 늦게 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회사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제게 한 번도 소개해주지 않아서 남편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곤 시부모님과 도련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혼인데도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야근하고 너무 늦어서 회사 당직실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대기업이라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부려먹는구나 싶다가도 결혼 전에는 야근을 한 번도 안 하던 남편이 결혼 후 자꾸 야근한다니 뭔가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며 남편에게 서운한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2주일이 지났어요. 그날도 야근하느라 밤에 집에 못 오고 회사 당직실에서 잔다는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만들어 몰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5시 반에 회사 앞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일하느라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회사 앞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6시가 되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녁을 먹으러 가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 가방을 들고 누가 봐도 퇴근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한테는 분명히 야근하고 당직실에서 잔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어디로 가는지 몰래 뒤따라가 보려고 했으나 남편이 먼저 저를 발견해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오늘 야근한다더니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할 말이 있었다고 하며 카페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지금 자궁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원래 몸이 좋으시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주식으로 전 재산 다 잃고 나서 자궁암까지 걸렸다고 했어요. 지금 초기이기는 하지만 수술을 꼭 해야 한다는데 아버지의 월급이 얼마 되지 않고 남편도 결혼한다고 이것저것 사느라 돈이 없고 남동생도 요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수술비 마련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새벽 3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일이 마치면 가게에서 자고 바로 회사로 출근했었대요. 제가 힘들지 않냐고 하니 어차피 친구 가게에서 매일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일 정도만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혼인데 이런 얘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울먹이는데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딱 한 번만 더 1,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어? 나 반드시 갚을게.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만 내가 공사판에서 일하면서라도 꼭 갚을게. 솔직히 조금 빌려주기 그렇긴 하지만 일단 편찮으신 어머니 수술은 해야 하니까 돈 빌려줄게. 대신에 이번엔 차용증 쓰자. 여보가 서운해도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확실히 해두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이해하지? 그럼 이해하지. 고마워.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엄마가 여보의 돈으로 암 수술 받아야 하는 거 알면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그냥 엄마가 편찮으신 건 여보는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 뭐?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어떻게 암 수술하시는 것을 모르는 척해. 그건 아니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도 그러고 아버지도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많이 불편해하셔서 그래. 사실 얼마 전에 500만 원 빌릴 때도 아버지가 정말 면목이 없다고 하셨거든. 지금 엄마 수술도 여보 돈으로 한다는 거 알면 두 분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실 거야. 그냥 여보는 모른 척 해줘. 부탁이야. 남편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원한다는데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집에 가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썼어요. 남편은 부부간에 계좌이체를 하면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며 1,000만 원을 본인의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사실 세금에 관한 내용은 잘 몰랐기에 남편의 말을 따라 다음날 1,000만 원을 뽑아서 퇴근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보며 너무 고맙다고 하고 엄마한테 말씀드려야겠다고 시댁에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이야기하다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자기가 너무 늦으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남편 없이 혼자 잠이 들었네요. 그 뒤로 남편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한다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병원에 있느라 저 혼자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어머니 수술은 잘하셨는지 물어보니 제게 돈을 받고 바로 다음날 수술하셨는데 잘 됐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도 며느리인데 정말 가지 않아도 되냐고 물으니 엄마가 너무 불편하다고 절대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전화라도 드리겠다고 하니 지금은 엄마가 힘들어하셔서 전화도 하지 말고 다음 달에 한번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뮤지컬 오디션 공고가 떠서 오디션 준비를 하는데 소아과에서 근무하시는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아빠는 혼인신고 했냐고 물으셨어요. 남편이 바빠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병원에 5살 정도 되는 남자 아기가 입원했는데 남편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문제는 이 아이의 차트를 보니까 세대주가 남편 이름, 즉 이진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진을 돌 때마다 항상 엄마만 있어서 이 아이의 아빠는 보지 못했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한번 예의주시하며 볼 테니 저도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하셨어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제 눈으로 확실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가 근무하시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던 아이를 보니 정말 남편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자는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에게 다가가서 혹시 이진영이라는 사람을 아시느냐고 하며 남편과 저의 결혼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우리 아이 아빠인데 당신은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시부모님이 결혼식 후 시댁에 갔을 때 밤에 고은이라는 이름을 말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혼여행 때 이대리라는 사람과 계속 연락했던 기억이 나서 혹시 이름이 이고은 씨가 맞냐고 물어봤는데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진영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유부남의 아이까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은 씨는 절망감에 손을 떨며 남편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은 씨는 6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고은 씨의 친정은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었기에 결혼하면서도 거액의 예단을 줬고 고은 씨의 친정에서 둘이서 살라고 좋은 집도 마련해 줬다고 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1년 후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고은 씨의 친정에 자주 가서 고은 씨의 부모님과 남편이 아주 잘 지냈답니다. 고은 씨의 부모님은 아들 하나 생긴 것 같다며 남편이 갈 때마다 용돈을 많이 주셨대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생신이나 명절날이 되면 고은 씨의 친정 부모님은 명품 옷, 가방이나 좋은 음식들을 항상 드렸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가 자궁에 혹이 있어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 수술비도 다 드리고 시아버지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날렸는데 그때도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2년 전 고은 씨의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순식간에 고은 씨의 친정은 빚더미에 올랐고 그 뒤로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더니 1년 정도 전부터 일주일에 2번 들어올까 말까 하며 이혼하자고 말을 했답니다. 하지만 고은 씨는 이제 5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이혼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만 얘기를 들으면서 상황을 보니 남편과 그 가족들은 부자였던 고은 씨 집에 돈을 보고 결혼했다가 고은 씨 친정의 사업이 어려워져 더는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 보이자 저로 갈아탔던 것입니다. 사실 이전 뮤지컬 할 때 배우와 스태프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의사이고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뮤지컬 스태프였던 도련님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자기 형을 소개해주면서 저의 돈을 야금야금 뺏어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야 남편의 수상했던 모든 행적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때 밤만 되면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고은 씨 집에 있느라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결혼식 때 하객들이 그리 어색했던 것은 실제 지인들이 아니라 하객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고 제주도 신혼여행 때 계속 연락하던 이대리는 회사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이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것도 어머니께서 암 수술을 받으시는 것도 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남편과 그 가족들의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은 씨는 표정이 굳은 저에게 혹시 어떻게 진영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만나고 결혼까지 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니 고은 씨는 이혼하자길래 대충 다른 여자가 생긴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결혼식까지 해서 이미 가정을 차렸을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저와 고은 씨는 남편의 이중 생활에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분노했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가 아프니 퇴원 후 연락 달라고 하고 우리 둘이 연락처를 서로 교환했어요.
고은 씨와 헤어진 후 먼저 아빠한테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 뭐라고 하시고 어차피 혼인신고 안 했으니 당장 갈라서라고 하셨어요. 저도 당장 갈라서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전에 빌려준 돈이 있어서 돈은 받고 헤어져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돈을 왜 함부로 빌려주냐고 하시며 일단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해보라며 아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셨어요.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집에 가서 제 짐과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각종 사진과 서류를 챙겨서 신혼집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친정으로 가려다가 잠깐 시댁에 들렸어요. 어머니가 진짜 수술을 하신 것인지 아닌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댁에 가니 친구분이 시어머니를 뵈러 오셨길래 인사를 드리고 시어머니께 몸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주 당황하시며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시던 시어머니 친구분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챙겨줘서 시어머니가 건강하신가 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하며 얼마 전에 시어머니 수술하셨는데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며느리라고 하니 친구분은 2주 전에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하시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 어머니의 암수술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나와 친정집에 가는데 남편과 그 가족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러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정신 나간 놈 같았고 이 가족들과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친정에 와서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되니 남편이 왜 집에 없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나 친정이야. 그런데 너 혹시 고은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 고은이? 나 모르지? 왜? 아버지 병원에 너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입원했다고 하지 뭐야.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아이 보러 갔는데 그 아이 이름은 은호이고 그 엄마 이름이 이고은 씨더라. 고은 씨는 너 안다던데. 너는 모르는가 보지? 뭐? 만났어? 그래, 만났다. 고은 씨 친정 사업 망해서 돈 뜯어낼 새로운 여자 찾고 있었냐? 진짜 어떻게 네 자식까지 낳아준 여자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차버릴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리고 너네 엄마 수술했다며? 오늘 집에 가보니까 수술하고 입원해 계실 2주 전에 지방으로 여행 가셨다던데? 어떻게 너도 그렇고 너네 가족도 그렇고 그런 거짓말을 해? 그러고도 너희들이 제정신이야? 우리 결혼도 안 했으니 바로 갈라서자. 난 너네 가족처럼 사이코의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과 가족으로 못 살겠다.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이코의 정신병자라고 할 수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솔직히 아버지랑 나랑 코인이랑 주식에 돈 다 날려서 돈 필요해서 거짓말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살면서 너에게 빌린 1,500만 원 다 갚으려고 했어. 그리고 고은이 걔랑은 성격 안 맞아서 1년 전부터 이혼하려고 했어. 걔랑 이혼하고 너랑 정식으로 혼인신고하려고 했다고. 이 와중에 너는 뭐가 이리 당당한 거야?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할 말이 없다. 제정신이 아닌 너랑 더는 대화도 못하겠어.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고 같이 산 날도 얼마 되지 않으니 갈라서자. 사실혼 관계 이혼 소송할 테니까 위자료랑 빌려간 돈이나 준비해놔. 내가 빌려줬던 돈 1,500만 원에서 1원도 안 빼놓고 다 받을 거야. 알겠어? 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목소리만 큰 남편이 진절머리 나게 싫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아시게 된 부모님은 그래도 아이가 없을 때 이 사람의 실체를 알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각종 사진이나 서류들을 챙겨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며 바로 소송을 진행하자고 하셨어요. 소송비를 지급하고 친정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친정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분노에 가득 차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화를 버럭버럭 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사람이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갈라서?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년이랑 이혼하고 정리하고 온다잖아. 그 조금도 못 기다리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이? 어이가 없어? 어이는 내가 없어야지. 너는 아직 이혼이 완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 속인 주제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 정도면 가족 사기단 아니야? 진짜 너를 믿고 너와 함께 보낸 내 지나간 시간이 아깝다. 뭐? 가족 사기단? 너 말대로 이혼 먼저 하고 재혼하는 게 맞긴 하지만 어차피 이혼할 거 먼저 재혼한 다음에 이혼한 게 그렇게 죽을 죄야? 순서만 바뀌었는데 그게 왜 사기야? 그래, 오늘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남편이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눈이 뒤집혀서 생 난리를 치는데 이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핸드폰마저 빼앗아서 던져버렸어요. 순간 기적적으로 저쪽에서 경찰들이 뛰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전에 코인 한다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었는데 그분이 우리 친정집 옆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오늘 쉬는 날이라 집에 있다가 잠시 담배 피우러 나왔는데 남편이 있어서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때리려 하고 윽박 지르고 소리를 지르자 이분이 모든 상황을 다 녹화해 두셨어요. 그 덕에 남편은 폭행죄로 벌금형까지 받았고 저는 남편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을 제출하여 아주 수월하게 이혼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과실이 확실하고 같이 산 날이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재산 분배고 뭐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빌려줬던 1,500만 원과 함께 위자료도 받았답니다. 저의 상황이 다 해결되고 나니 고은 씨가 생각이 나서 한번 연락해봤어요. 고은 씨도 이혼하고 다달이 아들 은호의 양육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기로 했대요. 그렇게 무사히 이혼하기는 했는데 저와 고은 씨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이런 인간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보낸 사람 주소 없이 남편의 실체를 알리는 투서를 남편의 회사로 보냈어요. 2집 살림을 한 내용부터 저를 때리고 폭행하려고 했던 동영상까지 USB에 담아서요. 그리고 우리 집 돈을 뜯어먹을 불순한 의도로 자신의 형을 소개해준 남편의 남동생도 다시는 뮤지컬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저 자신이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집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저의 투서로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전 남편의 동생은 뮤지컬 업계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서 이쪽 일은 이제 아예 못할 것이라고 해요. 아버지는 여전히 경비일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금은 내 식구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은 씨는 받은 위자료에 양육비로 나름 편하게 살고 있어요. 요새 저와 고은 씨는 서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고 가끔 시간이 맞을 때 우리의 전 남편을 안주 삼아 술 한잔하는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저는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저의 결혼 생활은 100일도 안 되는 아주 짧디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연을 쓰면서 그때의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니 사랑의 눈이 제대로 멀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지 못했네요. 아직도 그때의 생각을 하면 저 자신이 답답하고 미련해서 욕이 나올 지경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 호되게 인생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씩씩하게 살아나가려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답답한 사연이 아닌 속이 뻥 뚫리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저의 이야기 마치려고 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